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투자자의 시선, 주식농부 박영옥의 성공 투자법, 박영옥 지음 프레너미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느리고 행복한 투자자로 사는 길.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 칼로 물을 벨 수 있다. 콩을 심어도 팥을 수확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법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넘쳐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방법인데도 자신만은 성공할 수 있다고 아득바득 강짜를 부린다. 주식 투자는 농사 짓듯이 해야 한다. 농부는 병충해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공부를 한다. 파종을 한 이후에는 늘 논에 나가 작물들과 대화하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런 노력과 기다림을 견딘 이후에야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슈퍼겜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주식 농부다. 나는 슈퍼하지 않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공부하고 소통하고 동행한다. 이 길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 주식 농부로 살아왔기에 2001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50%에 이를 수 있었다. 주식 투자로 쉽게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마음이 달뜬 분, 빨리 주식 투자의 비법을 배워서 실전에 써먹어야 하는 분, 그래서 얼른 수백 %의 수익을 내야 하는 분에게 이 책은 적당하지 않다. 온통 공부하라, 인내하라는 이야기니 무슨 이런 주식책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이다.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주식책이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시는 분일수록 선배 투자자들이 탔던 전형적인 실패의 열차를 탈 확률이 높다.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 되었다. 투자연구소를 시작으로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에서 일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전업투자자로 살고 있다. 그 사이 외환위기,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지금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시쳇말로 산전수전, 궁중전까지 다 겪었다. 이쯤 되면 코스피 지수 차트만 딱 보면 내일의 지수를 예측할 수 있고 기업의 간단한 재무제표만 봐도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통 모르겠다. 코스피 지수를 예측하는 건 일찌감치 포기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알기 위해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몇 년간의 공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차례 기업 탐방도 간다. 그것도 모자라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전화로 물어본다. 이런 일을 1, 2년은 해야 이 기업은 투자 가치가 있구나 하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고서 2, 3년을 더 기다린다.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코스피 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기업의 간략한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예측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판 사람 중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이제 주식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보면 놀랍고 안타깝다.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다. 사실 내내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다. 어떻게든 불행으로 가는 급행열차에서 내리게 하고 싶었다. 탐욕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생물과도 같아서 짧은 시간에 그 가치가 파악되지 않을 뿐더러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그러니 속속들이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기업의 가치를 알 수 없다. 투자란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에게 자금을 대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 성과를 내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니 투자라는 말 자체에
이미 시간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투자의 본질을 망각하고 주식시장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자산 증식을 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급행열차를 탔다. 불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힘들게 번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 과정에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실체를 모르니까 투자 기간 내내 불안하다. 좌불안석, 돈을 잃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린다. 노후 대비, 자녀 교육, 주택 융자금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그러나 냉정한 주식시장이 그 마음을 알아줄 리 없다. 시장은 투자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투자자가 시장의 원리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우보천리라고 했다. 천리를 가려면 소걸음으로 가야 한다. 소걸음으로 가야 천리를 갈 수 있다. 부디 다급한 마음을 달래시고 해질녘 집으로 돌아가는 소처럼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란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좀 한 분들이 읽으면 하품 나올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제 막 투자하려고 공부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참 당연한 소리로 가득 차 있다. 그 당연한 말을 나는 다양한 형태로 반복하고 또 반복할 작정이다. 젊었을 때는 참 시답지 않게 들리던 말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소름 끼치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말의 참뜻을 몰라 꽤 많은 실수를 한 다음이다.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지극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바로 하품이 나고 참 당연한 방식으로 투자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책의 목표는 주식 투자자들이 공포와 탐욕을 이길 담대함의 원천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있다.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잡이가 되기를, 그리고 이미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투자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준 조연찬 전무와 김은수 이사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주식농부 박영옥. 제4장.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8가지 질문. 1. 업종의 전망이 밝은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뛰어난 탐정이나 형사들이 미궁에 빠진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는 보셨을 것이다.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선입견 없이 증거들을 수집한 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을 불러 조사한다. 그래도 증거가 부족하면 이웃 주민 등 목격자를 찾아 탐문 수사를 벌인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 관련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합리적인 스토리를 만든다. 이 스토리 라인에서 벗어나는 진술을 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무능한 수사관은 어떻게 수사를 할까? 일단 현장을 딱 보면 누가 범인인지 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놈이 범인이 확실합니다. 윗사람이 왜냐고 물으면 제 감이 그래요. 생긴 게 범죄형이잖아요. 라고 답한다. 영화에서는 대부분 주인공 형사가 찍은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다르다. 수사력을 낭비하고 애먼 사람 잡을 확률이 높다. 독자께서는 어떤 형사처럼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할 것인가? 당연히 뛰어난 형사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왠지 좋아 보이는 기업에 투기를 하고 있다. 본인에게 물어보면 조사할 만한 건 다 했다고 답할 것이다. 이제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증거들과 이를 찾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하고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이걸 하지 않았다면 조사할 만한 건 다 했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이 업종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질문이다.
제 아무리 경영을 잘하고 기술이 좋아도 업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면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 많으므로 세계적인 동향까지 파악해야 한다. 반드시 5년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너무 긴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너무 짧은 미래는 기업이 성장하는 시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한 것이다. 또 기업이 성장기에서 정체기로 또는 정체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업종의 전망을 잘 알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누이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업종에서 투자할 기업을 찾는 게 좋다고 강조한다. 자기 업종이 아니라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봐야 한다. 그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경청할 필요는 있다.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에는 분야별 애널리스트가 쓴 업종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거래하는 증권사가 아니어도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를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보고서도 보일 것이다. 종목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은 강력 매수, 매수, 보유, 매도, 강력 매도 등으로 표현되는데 매도, 강력 매도의 결론이 나오면 보통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 애널리스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업 탐방을 가기도 한다. 그래서 결론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목표가도 큰 차이가 없다. 해당 업종의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이 어떤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업종 전체 보고서가 없다면 적어도 애널리스트들이 업종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60개가 넘는 증권사가 있다. 방대한 자료인데 수익은 늘 노고를 요구한다. 해당 업종에 대한 뉴스도 빼놓을 수 없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므로 요령껏 검색어를 입력하면 꽤 긴 기간 동안 해당 업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꼼꼼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의 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운회사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봐야 할 업종 동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세계 해운 동향을 알려면 영국 발틱 해운 거래소가 발표하는 발틱 운임지수 DI가 매우 유용하다. 물론 국내의 경우는 한국무역협회 각종 무역 통계나 해운협회 통계 자료 등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당 업종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모이고 있는지 알아두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다. 2. 사업 모델이 심플한가? 같은 업종 내에 있더라도 돈을 버는 구조는 기업마다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정수기를 제조하는 두 개의 회사가 있다고 하자. 같은 업종이지만 한 기업은 정수기를 파는 데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또 다른 기업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 혹은 대여를 해준 뒤 관리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해당 기업이 업종 내에서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심플, 즉 단순함이란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몇 개월 전에 한 IT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누가 추천을 해줘서 기업 방문을 해본 것이었다. 이 기업은 KT, SK 브로드밴드 등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을 빌려서 다른 기업에 재판매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다. 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에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사업도 한다고 했다. 독자들 중에는 이 정도 설명만 듣고도 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겠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설명을 들어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면 적어도 나에게는 복잡한 사업,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인 것이고 투자 대상이 아닌 기업이 된다.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야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투자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짧은 시간에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요구되는 심플함이 있다. 이건 이해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회사와 마구 얽혀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기업은 지분 관계도 복잡하다. 개별 기업 하나만도 만만치 않은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사들까지 공부하고 지켜보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런 기업은 열심히 들여다봐도 도대체 파악이 안 된다. 자회사를 이용해 이익을 빼돌릴 가능성도 있고 어느 한 곳이 어려워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3.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고 심플한가? HTS에서 보면 지난 몇 년간의 재무 상황, 배당률, PER, EPS, BPS 등이 아주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다. 이것만 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군, 혹은 별로 내용이 좋지 않군 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제안한 사업 계획서의 표지만 보고 뭉칫돈을 내주는 것과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마를 팔아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는 것인데 이익의 규모는 경영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상당한 폭까지 조정할 수 있다. 주당 순 자산도 그렇다. 기업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땅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자. 자산평가 시기에 따라 주가 아래에 있던 주당 순 자산이 주가를 상회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정리된 것은 간단하게 확인한다는 기분으로 봐야 한다. 기업의 자세한 흐름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다. 거기에 해당 종목을 검색하면 지금까지 해당 기업에서 낸 공시가 모두 나와 있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의 개요부터 시작해 시험 공부하듯이 꼼꼼하게 읽는 사람은 드물다. 많이 꼼꼼하게 읽을수록 투자의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매 분기마다 나오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다. 처음엔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이 귀찮게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실력은 늘고 기업을 보는 안목도 깊어진다. 최소한 3, 4년치는 봐야 한다. 그래야 이 기업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재무제표에서 적정 수준의 부채가 수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 일단은 좋은 신호라 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부채라는 말이 참 막연하게 느껴지실 텐데 업종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된다. 제조업에서는 부채가 자산의 몇 배가 되면 나쁜 신호지만 금융업에서는 고객이 맡긴 자금이 부채로 잡히니까 부채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알려면 동일 업종 내 다른 기업과 비교해 봐야 한다. 주당 순 자산도 마찬가지다. IT 업종은 컴퓨터와 사람만 있으면 사업 환경이 갖춰지지만 넓은 땅에 고가의 설비를 갖춰야 시작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 동종 업계와 비교한 다음 거기서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증가, 재고 자산의 증가 등이 있다면 자세히 봐야 한다. 부채의 증가가 사업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설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의 타당성을 따져봐야겠지만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라면 적신호다. 재고 자산의 증가도 매출의 증가가 기대될 때는 풍부한 물량 확보라고 부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흘려야 할 자금이 창고에서 잠을 자는 꼴이 된다. 여기까지가 재무의 안정성에 대한 것이다. 재무 구조가 심플하지 않다는 것은 BW, CB 등 자금 조달 관계가 복잡한 것을 뜻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채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만약 자본금 50억 원짜리 회사가 10억 원의 BW를 액면가로 발행했다고 하자. 그러면 50억 원으로 10억 원을 벌던 회사가 60억 원으로 10억 원을 버는 회사가 된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주식의 가치 역시 떨어진다. BW, CB 등을 발행한 적이 있다면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봐야 한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한다면 성장 동력이 된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특히 갖은 방법으로 자주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아예 투자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자금 조달을 자주 하는 기업이 항상 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망하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자금 조달이 잦다. 생사의 기로에서 수명 연장을 위해 BW, CB 등을 남발하는 것이다. 또 대주주가 자녀 등에게 자산 증여하는 수단으로 혹은 자신의 지분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4.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해왔는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배당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깟 몇 % 되지도 않는 배당 때문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단기 투자 문화 때문이기도 하고 기업들이 배당에 인색한 탓도 크다. 나는 모든 일에서 기본이 중요하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믿는데 주식 투자도 그렇다.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에 낸 성과에 대해 배당을 받는 것이 주식의 기본 개념이다. 시세 차익만 생각하다가는 투기의 세계로 빠져들기 쉽다. 배당은 기업이 투자자들과 성과를 나눌 만큼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적정 수준의 배당은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어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기를 겪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거기에 담겨있는 대주주의 의중이다. 어떤 회사처럼 100억 원의 이익을 내고도 3억 원 남짓한 배당을 한다면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업자로는 낙제점이다. 주주들을 우습게 하는 대주주가 오로지 배당만을 도구로 삼을 리 없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주들을 농락할 가능성이 높다. 5. 성실 공시를 하는가? 매일 장이 열리면 몇 개 종목은 상한가로 간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내용을 확인해 보기도 할 것이다. 그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승도 있다. 간략한 재무 상태를 봐도 지난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해왔고 새로운 소식도 없다. 며칠 동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 뒤에서야 주가 급등 사유 없음 같은 공시가 뜬다. 그러면 주가는 속절없이 하락한다. 작전 세력이 개입한 것이다. 어떤 종목은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급등의 사유가 밝혀지기도 한다. 합병 소식일 수도 있고 거액의 계약을 따낸 것일 수도 있다. 소문이 먼저 돌고 확정되었을 때 공시가 뜨면서 만인이 알게 된다. 계약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추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 반전하기도 한다. 수주한 계약이 올해의 실적뿐 아니라 향후에도 기업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공시를 확인한 투자자들이 가세할 것이다. 그런데 한껏 주가가 오르고 난 뒤에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공시가 뜨면 어떻게 될까?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특히 위에서 말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기업들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다음 이득을 챙기고 이후에 배임, 횡령 등의 수순을 밟는다.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거의 없다. 부실한 기업이 수주계약 등 호재가 되는 공시를 자주 한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공시 번복을 한 전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올리는 보고서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과 동업을 할 수는 없다.
더불어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도 동업자로서는 불합격이다. 6.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경쟁력은 시장 점유율을 보면 상당 부분 드러난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1위 기업이 기술력도 좋고 자본력도 탄탄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 투자 여력이 있어 향후 경쟁력 유지에도 유리하다. 경쟁력 있는 1등 기업에 투자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무엇을 주된 무기로 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도 있고 영업력을 내세우는 기업도 있다. 점유율은 1위지만 수익률은 떨어지는 기업도 있다.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는 기업도 있다.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기술 개발, 영업망 확충, 직원 교육 등 2위를 따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추월당하는 건 시간 문제다. 나는 특정 기업에 관심이 가서 공부를 시작하든 업종의 전망 보고서를 조사하든 눈여겨본 기업과 함께 경쟁 업체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한다. 때로는 두 개 회사의 주식 모두를 일정 부분 사서 양사 모두를 방문해 경쟁 업체에 대해 질문을 한다. 여기서 싸우기 까다롭고 버거운 상대라는 식의 평가가 나온다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7. 경영자는 누구인가? 기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다.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잘 나가던 기업을 망하게도 하는 사람이 경영자다.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일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 절박함, 신념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가 없으면 직원들을 독려하지도 못하고 관계사와 고객도 감동시키지 못한다. 스스로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라며 회의감을 갖는 경영자와는 동업할 수 없다. 확인 차원에서 덧붙이자면 횡령, 배임 등 정직하지 못한 행태를 했던 전력은 완벽한 결격 사유다. 경영자가 오너인지 전문 경영인인지에 따라서도 기업의 방향은 달라진다. 중소기업의 오너가 직접 경영을 하고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 자금 조달의 필요성도 없는 경우 주가는 좀채 움직이지 않고 거래도 별로 없다. 이익을 많이 낼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가족과 측근들끼리만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기업도 많다. 가치 투자가들이 이런 기업에 걸리면 고생을 많이 한다. 기업의 내용은 좋은데 오너는 주가에 관심이 없으니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전문 경영인은 한 해 한 해 살아남아야 한다.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키워 놓았느냐를 평가받는데 주가가 그 기준이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은 매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집착하기 쉽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것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 특별히 좋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오너는 자기 회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장점이 있다. 두 경우 모두 현재까지의 전력을 뒤져보아야 한다. 오너 경영자의 장점을 살리고 있는지,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를 봐야 한다. 2세 경영자로 넘어가는 중이라면 그의 이력도 빼놓을 수 없다. 전문 경영인도 그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했는지 봐야 한다. 새로운 전문 경영자가 임명되었다면 그가 경영자로 있었던 기업이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경영자의 과거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선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결격 사유 없음이 기업 경영을 잘할 거라는 담보는 되지 않는다. 결국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가 투자자로서는 가장 궁금하고 불안한 지점이다.
예나 지금이나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렵다. 독대를 해서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경영자는 늘 바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주주들이 요구하는 족족 시간을 낸다면 경영이라는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일단 손쉬운 방법은 언론에서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다. 거기서 기업 경영에 대한 경영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신뢰, 단호함, 시스템, 문화 등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특별한 주제도 없는 인터뷰 기사가 잦다면 부정적인 신호가 되겠다. 또한 주총, 기업 설명회 등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최대한 가보라고 말하고 싶다. 직장을 다니면서 참석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가보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강한 신뢰가 생긴다면 주가가 흔들려도 경기가 흔들려도 마음 편하게 동행을 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경영자가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 그의 인간적인 성향을 파악하게 될 수도 있다. 실수를 한 직원을 대하는 태도, 행사 진행에서 예기치 않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자세 등은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귀중한 정보들이다. 사실 투자자가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은 주식 담당자다. 경영자는 경영이 자신의 업무이니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 주식 담당자는 주주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짐작컨대 주식 담당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자기가 투자를 잘해서 그런 거지만 하락하면 기업 구성원들을 나쁜 놈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기분 좋은 칭찬하는 전화는 받을 일이 거의 없고 주가가 하락할 때 화풀이 대상이 되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다.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한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니 사람 대 사람으로 주식 담당자를 대하는 것이 좋다. 직책으로만 사람을 대하면 그도 희로애락을 느끼는 사람임을 잊게 된다. 기업 전체로 보면 일개 직원에 불과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따지는 사람에겐 누구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진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밥도 같이 먹고 고충도 들어주고 투자자로서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제안도 하면서 마치 사적인 인간관계를 만들듯이 친해져 가는 것이다. 그래야 그쪽도 마음을 열고 참 좋은 주주다 라고 할 것이다. 주식 담당자를 통해 뭔가 고급 정보를 알고자 함이 아니다. 그를 통해 기업의 문화가 어떤지, 새로운 경영자가 왔다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식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동한다면 경영자와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모든 것이 단기 투자자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한두 번 만난다고 그것도 사무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는데 인간적인 교감이 생길 수 있겠는가?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가? 독자께서는 지금쯤 도대체 위의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기업이 지구에 있긴 하겠느냐고 의아해하고 계실 것이다. 그 와중에 저평가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면 평생에 한번 투자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 것이다. 물론 만만치 않은 조건이다. 나 역시 일부 항목이 부족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이고 다른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투자를 한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정도의 부족함은 예의주시하면서 동행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드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지 살펴보자. PER을 기준으로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기업이 있다. 대부분 이런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소외되어 있어서 거래량도 적다. 수준 낮고 성급한 투자자는 이 정도면 반값이다라며 매수를 한다.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면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를 찾아볼 것이다. 과거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역시 다 이유가 있어 라며 등을 돌린다. 여러분은 이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기업을 보셔야 한다. 소외되어 있는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합당한지를 파헤쳐 봐야 한다. 치명적인 이유라면 당연히 소외되어 있게 내버려 둬야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또 지금은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2, 3년 후에는 해소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많지 않다면 큰 기회를 잡은 것이다. 업종 자체가 소외되어 있는 때도 있다. 소외 업종이 제조업일 때는 주가가 주당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해 봐도 이 업종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등을 돌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세상의 변화에 따라 점점 주목을 받을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러분과 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다. 소외되어 있던 업종이 몇 개월 후에 당장 주목받는 업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 년 후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건 업종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업종의 미래가 보인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저 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외부의 위협이 있어도 낙폭이 적다. 또 주당순 자산 역시 높으므로 만에 하나 망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배당을 한다면 배당 수익률도 높을 것이다. 반대로 이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기업이나 업종의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악재가 있으면 낙폭이 크다. 나는 초기 투자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다. 돌이켜보면 주식 투자로 인한 자산의 증식은 우상향 화살표가 아니라 계단식이었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그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 인내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가 온다. 기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때 가질 수 있다. 소외 업종, 소외 기업에서 미래의 기회를 발견하고 남들이 기다리지 못할 때 기다리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8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몇 년간의 공시 모두 읽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읽기, 해당 업종과 해당 기업에 대한 뉴스 찾아보기, 주총과 기업 설명에 참석, 주식 담당자와의 인간적 소통 등이다. 덧붙이자면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증권 관련 사이트에 가면 해당 종목에 대한 게시판이 있는데 참고 자료가 된다. 주가 관리 좀 하라는 요구부터 곧 대형 호재가 발생한다는 루머, 그럴듯한 분석, 차트를 근거로 한 폭등 예상 등 온갖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여기 있는 투자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만 조사의 단서로는 삼을 수는 있다.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과거에 폭등이나 폭락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시기의 공시나 뉴스를 찾아 확인하는 것도 좋다. 독자께서는 이 정도로 공부한다면 내가 회사를 경영해도 되겠다 라고 하실 수 있다. 정답이다. 우리는 동업자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정도 수준까지 식견과 해안을 가질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그게 안 되면 경영자를 만났을 때 기업 경영을 놓고 프리토킹이 가능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실 독자도 계실 것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간접 투자 상품이 개발되어 있다. 선진국은 간접 투자 시장이 훨씬 더 크다. 전문가들에게 맡기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시간은 돈이다. 공부하는 시간을 벌었으므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펀드에 가입할 때는 정직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파생 상품을 기본으로 하는 펀드를 권하면서 근 이변만 없으면 원금은 안전하고 매년 30%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따위의 말을 한다면 당장 돌아서서 나오시라. 그런 상품이 있으면 나도 내 전 재산을 맡기겠다. 아니, 연간 10%의 수익만 보장해 줘도 된다.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장기 투자를 권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8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사와 공부는 부담스럽다 못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질에 겁먹을 것까지는 없다. 내용이 방대하긴 하지만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공부해야 하는 건 아니다. 천천히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된다.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지켜보는 시간이 3, 4년이다.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는 익숙지 않은 용어들 때문에 진도가 느리겠지만 공부해 나가면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느려 터진 방법으로 투자하다가는 기회를 다 놓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농심 투자 철학이라 명명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5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수익은 노동의 대가와 시간의 기회비용이 어우러져 나오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부하고 노고를 생략하고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확신이 없다. 그러니 정보에 흔들려 내동매매를 하고 단타에 치중한다. 실패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밟으면서 나만은 성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다. 수천 개의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나만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다. 또 하나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생각은 그렇게 투자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겠느냐는 것이다.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든 기업의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든 모두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의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